조선인의 목욕의 비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하루 한 번의 샤워는 당연한 일상일 겁니다. 하루만 안 씻어도 몸이 근질거리고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조상님들은 평생 전신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국의 왕조차 옷을 다 벗고 씻는 걸 수치로 여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맨살을 드러내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이라 극찬했습니다. 탕 속에 몸을 담그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얀 옷을 유독 사랑했던 백이민족의 청결함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밀하고도 독특한 위생관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는데 깨끗하다니 대체 조선의 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그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예전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손잡고 동네 목욕탕 가던 추억 다들 있으시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밀어야 비로소 명절 기분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 문화가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몸을 함부로 드러내는 건 곧 예의가 없는 것이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수치였으니까요. 오늘은 왕실의 비밀스러운 세안법부터 양반들의 체면 차리는 독특한 세수, 그리고 기생들이 몸에서 매혹적인 난초향을 내기 위해 썼던 기상천외한 비법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선시대의 청결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실 겁니다. 자, 그럼 500년 전 조선의 은밀한 욕실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조선의 정점인 왕은 어떻게 씻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은 매일 전신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몸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에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는 전신 목욕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신 소목욕, 소목욕이라 하여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얼굴과 손, 발 등 부분적으로만 닦아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커다란 나무 욕조에 몸을 푹 담그는 장면은 사실 고증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연출이죠. 특히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께서는 평생 심한 피부병과 안질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궐 내에서 몸을 다 드러내고 씻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 아래 왕이 몸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수치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어이들조차 왕의 옥체를 함부로 살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들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리곤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백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떠나는 그 유명한 온천 행차였습니다. 이처럼 왕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관리 아니라 만백성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하는 거대한 국가적 치료 행사였습니다. 왕들에게 온양온천 같은 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치료센터였습니다. 평소에는 옷을 겹겹이 입고 체면을 지키던 왕들도 피부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에 몸을 맡겨야 했죠. 하지만 이조차도 지금처럼 대중탕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온천욕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매우 엄격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온천에 한번 가려면 수천 명의 인원과 수백 마리의 말이 움직이는 온행이라는 거대한 행렬이 필요했으니 씻는 것 자체가 국력을 쏟아붓는 국가적 대사였던 셈입니다. 온천지에 도착해서도 왕은 전용 궁궐인 온궁에 머물며 어이의 철저한 감독하에 목욕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도 얇은 비단옷을 입어 왕의 존엄을 지켰고 욕조 밖에서는 내시들이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씻는 행위 하나에 이토록 많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엄격한 예법이 동원되었으니 우리가 오늘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따뜻한 물로 편하게 샤워하는 것이 당시 왕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얼마나 큰 호강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왕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씻었는데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비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즉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일념하에 옷을 다 벗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옷을 입고 씻기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옷바지를 입은 채로 물을 끼얹으며 씻는 선비의 모습을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게 씻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당시 양반들에게는 청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의관정제와 체면이었습니다. 몸의 은밀한 부위를 드러내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양반들은 아주 얇은 헛속옷을 입은 채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몸을 닦았는데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그 불편함조차 유교적 절제미로 승화시켰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옷을 다 벗고 냇가에 뛰어드는 법이 없었으니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선비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맞아,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 하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 보면 아무리 더워도 남들 앞에서는 닝구라고 부르는 러닝 셔츠조차 잘 안 벗으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은근한 선비 정신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양반들은 전신을 물에 담그는 대신 매일 아침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발을 닦았습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이라 그들은 조두라고 불리는 팥가루나 녹두가루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천연 스크럽제 역할을 톡톡히 해서 피부를 아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팥이나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물과 만나면 미세한 거품을 일으키며 피부의 노폐물과 기름기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녹두는 피부 진정과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당시 기록을 보면 선비들의 얼굴이 마치 옥처럼 매끄럽고 하얗게 빛났다는 묘사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비록 온몸을 시원하게 씻어내지는 못했을지언정 자연의 지혜를 빌려 가장 귀한 얼굴만큼은 현대의 고가 화장품 못지않은 정성으로 가꾸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씻기 싫어했던 양반들이 유독 이것만큼은 엄청나게 챙겼다고 합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목욕을 자주 안 하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이면 그 고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상류층들은 냄새를 덮기 위한 일종의 향기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양반들은 옷 사이에 향주머니인 향낭을 차고 다녔고 집안 곳곳에 고귀한 향을 피워 몸과 의복에 자연스럽게 향이 배게 했습니다. 씻어서 냄새를 없애기보다는 좋은 향으로 악취를 가리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는 서양의 향수 문화가 발달한 이유와 아주 흡사한 맥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비들에게 향기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자신의 격조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화나 난초의 은은한 향을 몸에 머금는 것을 군자의 덕목이라 여겼기에 그들은 세수는 거를지언정 의복의 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급 향료였던 사양이나 침향은 금값보다 비쌌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에게는 자신의 권위와 품격을 증명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냄새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조선 특유의 고고한 향기 문화를 꽃피운 것입니다. 이 향기 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기생들입니다. 그녀들은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훨씬 더 치밀한 방법을 썼습니다. 단순히 향낭을 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난초를 삶은 물로 세안을 하거나 머리를 감아 온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풍기도록 관리했죠. 또한 사향이나 정향 같은 귀한 약재를 몸에 지녀 유혹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결하고 단아한 조선의 여인이 지나갈 때 코끝을 스치는 진한 난초 향기, 그 시절 남성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강렬한 자극이었을까요? 특히 1급 기생들은 사향을 아주 작은 주머니에 담아 놀이개 속에 숨기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체온으로 향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맥박이 뛰는 곳에 향수를 뿌려 발향을 돕는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씻지 않아도 향기로운 비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본 철저하게 계산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상류층이 향기로 냄새를 덮었다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한양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사람의 인분과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비가 오면 그 모든 오물이 개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양의 중심을 흐르던 개천은 사실 거대한 공동 화장실이자 쓰레기 하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구한말 조선을 찾았던 서양인들의 기록을 보면 도성 안의 지독한 악취 때문에 코를 들지 못했다는 대목이 아주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물이 귀하고 오염되었으니 서민들이 마음 놓고 깨끗한 물에 몸을 씻는다는 건
그야말로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개천물로 빨래를 하고 그 옆에서 다시 대충 얼굴을 닦아야 했던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서민들에게 시원한 전신 목욕이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구원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 탓에 전염병이라도 도는 날에 논 마을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에게 목욕은 1년에 단 몇 번, 명절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음력 6월 15일인 유두날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 애군을 쫓고 여름을 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계곡으로 모여드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하지만 이런 정기적인 행사 외에는 거의 씻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외국 선교사나 이방인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인들은 멀리서 보면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민족 같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옷 속에는 기생충이 들끓어 경악하게 된다. 는 충격적인 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비누가 없던 시절이라 옷을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독한 잿물에 삶고 두드리는 고된 노동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몸을 씻는 것에는 인색했던 조상들의 모습은 서구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과 정갈함을 목숨처럼 아꼈던 당시의 문화적 고집이 빚어낸 씁쓸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냇가에서 섞여 목욕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목욕을 좋아하던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안 씻게 된 걸까요?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목욕이 곧 수행의 일부였고 송나라 사신이 고려인은 매일 씻고 머리를 감아 정결하다고 감탄할 정도로 목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거기엔 유교적 사상과 더불어 신체 노출에 대한 무서운 사회적 금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으면서 살을 드러내는 행위를 극도로 음란하고 천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신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뭔가 속셈이 있거나 음탕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었고 선비들에게 몸을 다 드러내는 목욕은 짐승의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남자가 너무 자주 거울 보면 못 쓴다 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을 금기시했던 억압이 조선시대에는 목욕 그 자체에 적용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유교적 엄격함이 결국 한민족의 생활습관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찬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고풀, 즉 감기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는데요. 실제로 항생제나 해열제가 없던 시절 영양 상태가 부실한 서민들에게 고열을 동반한 감기는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피부의 구멍, 즉 모공이 열리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땀을 흘리거나 물에 몸을 담가 모공이 열리면 그 틈으로 나쁜 기운인 이나 습, 이 침투에 온몸이 마비되거나 병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고 바로 찬물로 씻으면 푹 맞는다는 어르신들의 엄한 꾸짖음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생존의 지혜이자 공포에서 비롯된 금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학적 불확실성과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척박한 위생 환경에 한데 뒤섞여 조선인들에게 전신 목욕은 청결해지는 과정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각인되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전신 목욕은 안 했을지언정 눈에 보이는 곳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결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성껏 빗어 올리고 눈처럼 하얀 옷을 칼같이 다듬이질해 입으며 손발을 깨끗이 닦는 행위는 그들에게 단순한 위생을 넘어 마음의 때를 닦는 숭고한 수양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이라 극찬했던 이유도 바로 이 티 하나 없는 하얀 옷매무새와 흐트러짐 없는 고고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씻지 않아도 풍기는 그 정결함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선 조선만의 독특한 정신문화였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매일 샤워하고 비누로 거품내는 일상은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누리는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500년 전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아마 어찌 하루에 한 번씩 살을 드러내고 물을 끼얹느냐며 기절초풍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물을 데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땔감을 구해야 했고 물을 깃는 노동력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전신 목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 소비였습니다. 게다가 세균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 목욕 후 찾아오는 오하는 곳, 죽음의 공포인 고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죠. 환경과 시대에 따라 청결의 기준은 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때보다 보이는 곳에 단정함을 중시하며 자신을 가꾸고 정갈하게 살아가려 했던 그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민족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목욕 문화, 단순히 더럽다고 치부하기엔 그 속에 담긴 유교적 금기와 생존을 위한 나름의 지혜, 그리고 그들만의 철학과 고충이 참 깊지 않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충격적인 위생과 목욕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생 전신 목욕을 몇 번 안 했다는 사실이 지금 기준으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향기를 지키고 청결을 유지하려 했던 조상들의 노력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인들이 전신 목욕을 멀리한 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시듬이라는 행위를 피부 겉면의 오염을 닦아내는 것보다 내면의 정화와 연결 지으려 했던 철학적 배경이 컸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옷을 입고 싶거나 1년에 단 몇 번만 전신 목욕을 허용하는 이 문화를 견딜 수 있으셨을 것 같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즘이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상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찾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과거의 일상은 지금 보면 기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조상들의 생존 전략과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조선의 밤문화와 우리가 몰랐던 뒷골목 이야기, 특히 당시 엄격하게 금기시되었던 야간 통행금지 시절에 벌어진 은밀하고 짜릿한 사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궁금한 역사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대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라이언 히스토리와 함께 과거로의 흥미진진한 여행을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끗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